자, 이제 338페이지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반가로 4번에 토지 신탁 개발이 나오죠. 별표를 치셔야 돼요. 별표. 토지 신탁 개발. 일단은 동그라미 기억, 형식적 소유권 이전 딱 색깔 칠해놓고, 동그라미 니은. 네, 33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뭐 항상 하던 건데 뭘 죄송하고 말고 우리 사이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 33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 체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고. 니은, 여기서 오답이 좀 여러 번 나와. 그래서 일단 니은 수탁자인 신탁사 명의로 개발 진행자. 그렇게 하시고. 자, 내일 칠판을 볼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을 하겠는데, 개발 방식. 첫 번째,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토지 신탁 개발. 네. 자, 일단 있잖아요. 설명은 차치하고, 신탁은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에요. 자, 신탁은 뭐 이전?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 지주라고 쓸게요, 지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신탁사한테, 자, 내가 이 토지를 너한테 믿고 맡기겠다. 여기서 개발의 대상이 되는, 신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신탁재산이라 하는데, 그냥 용어만 나와요, 용어만. 예. 이 신탁재산을 너한테 3년간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개발 사업 해가지고, 개발 비용 빼고, 네 수수료 빼고, 다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돈 돌려줘. 뭐 이런 게 이제 신탁이에요. 믿고 맡긴대요.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나 맡겼으니까 뭐라 불러주냐면 위탁자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위탁자. 신탁에서는 맡아줬죠? 수탁자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을 맡기는데 신탁회사가 계약서 하나 쓰래요. 뭐야 봤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계약서를 쓰라는 거야. 왜? 했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자금 조달해서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너 죽어버리면 네 아들이 내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또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너 채권자가 압류한다라고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보니 등기부 갑부에 보니까 4번 갑돌이가 재작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현재 소유자가 갑돌인데 이거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 거 아닌 거 아시죠? 매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신탁 등기했네? 진짜 소유자는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네라고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대외적인 소유자는 이제 신탁회사예요. 그러면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돼가지고 이렇게 빨간 줄이 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죠 이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갑돌이가, 이 토지 소유자 갑돌이라고 합시다. 갑돌이가 죽었다. 갑돌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거 내놔 라고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갑돌이의 채권자가 압류한다라고 달라붙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신탁 계약 기간 중에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신탁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무슨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개발 사업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돈. 토지 소유자가 이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 대출 담당 직원 책상에 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야, 누가 소유자에게 한번 알아맞혀봐라 했더니 은행 직원이, 신탁하셨군요. 그럼 진짜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아니고 당신이군요. 라고 은행 직원이 알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그런 거야. 맞지? 내가 소유자 맞지? 그러면 대출 좀 해줘. 대출 안 나와. 진짜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인데 형식적인 소유자는 얘가 아니고 얘죠. 그러니까 대출도 자금 조달 이것도 누가 하겠어? 이거 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개발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즉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신탁의 가장 큰 특징, 소유권 이전. 제일 중요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 소유권 이전. 네. 다음. 일단은 책을 한 장 넘기세요. 제가 뭐 하나 더 설명하고 나서 비교한 다음에 좀 부연 설명 좀 더 할 테니까. 한 장 넘기니까 방과 5번에 뭐 나왔어요? 사업 수탁 방식 나왔어요? 그렇죠. 개발 사업 수탁 방식 나왔어요. 수탁 방식. 다른 말로 위탁 방식이라고도 해요. 네, 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 자, 일단 볼게요. 토지 소유자 지주가 있어요. 지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아까 누구처럼 신탁회사처럼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데요. 직접 하지 않고 건설회사한테 야, 여 건물 지어. 공사기간 6개월이야. 공사비 12억 주면 되겠지? 내가 공사비 12억 줄 테니까 반드시 6개월 내에 만들어내 라고 계약을 한답니다. 그게 바로 요건데 이가 지금 맡겼죠. 누구죠? 위탁자죠. 위탁자. 건설사를 맡아줬으니까 뭐예요? 수탁자죠. 수탁자. 그러면 요 방식은 단지 돈 주고 일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돈 주고 일시키는 개념. 소유권 이전 등기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 진행되고 건설사는 단지 돈 받고 일해줄 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 수탁 방식은 공사비 지불의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공사비 지불의 문제 생기죠. 그 공사비를 우리 시험에서는 수수료라고 그래. 공사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한다. 그런데 완공된 부동산의 지분 공유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두 놈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어딜 다시 와보세요. 339. 자, 우리 기출지문 맨 위쪽에 세 번째를 볼게요. 3번. 토지 신탁 개발 사업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나 문장 끊어봐요. 끊었어요? 그렇죠. 맨 세 번째 줄. 근데 있잖아요. 형식상의 차이 없어요. 이거 봅니다. 신탁도 위탁자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맡겼어. 여기도 맡겼어. 그러니까 형식상에는 사실은 비슷하지. 차이가 없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뒤에 것도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엉망 개판입니다. 개판. 여기는 소유권 이전되고 안 되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서 그냥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놈은 유사하지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다음 여기도 잠깐만 볼게요. 사실은 위탁과 수탁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 아닐까요? 맞죠? 그런데 이거 시험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위탁 방식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왜? 맡긴 놈 입장에서는 무슨 방식? 위탁 방식. 맡아준 놈 입장에서는 수탁 방식. 그렇기 때문에 둘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책 하나 더 봅니다. 339페이지를 보니까 뭐 신탁의 여러 가지 이제 종류 이렇게 넓혀보기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다 쓰진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갑종 신탁, 을종 신탁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쓸까 말까 하다가 한 이만큼 되는데 뺐어 그냥. 근데 대신에 보세요. 우리 갑을 이런 소리 하죠. 갑을 누가 큰 거야? 갑이 큰 거, 을이 작은 거죠. 오징어도 갑오징어는 비싸잖아요.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저기 모임 있어가지고 회집 갔는데 뭐 회 시켜 먹다가 또 갑오징어 있길래 한 접시 썰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안 되는데 35,000원 하더라고. 아무튼 비싸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신탁을 설명하는데 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럼 무슨 종? 갑종 신탁 찍으면 돼요, 그냥. 됐고. 뭐에 관해서 단순하게
제한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큰 거, 작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을종 찍으면 돼요. 을종. 예. 큰 것은 갑종, 작은 것은 을종. 그렇게. 다음에 이제, 넓혀보기 보니까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근데 이제 지금 용어 하나 설명할 테니까 뭐 그냥 좀 들을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이 은행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뭐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한번 들어봤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내 은행이에요. 내 갑돌이 시행사가 여기다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너무 좋대. 그래서 3천억을 대출 투자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대출해 줍니다. 투자를 해줘. 그러면 저도 뭔가 은행인 저도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아파트 지을 그 토지에다가 당연히 안전하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문제는 아파트 이게 선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토지에다가 저당권, 은행 저당권이 들어가 있으면 분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은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그 토지를 대상으로 PF 대출을 해줘도 이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 못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탁을 하는 거야. 신탁은 특징이 뭐다? 다시 신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갑돌이 시행사 대표인 갑돌이 명의로 있었거든요, 이 토지가. 근데 신탁일사 명의로 돌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그 이제 약정을 맺는 거죠. 이런 조건 충족되면 이렇게 원상 회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은 계속 얘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분양받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갑돌이한테 있든지 신탁회사한테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한 물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법률상의 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PF 대출 같은 데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도 그 개발 대상지 토지에 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이럴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을 걸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신탁이다? 담보를 잡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신탁? 담보 신탁. 그렇게만. 네. 넘기시고 340페이지. 뭐 그림 하나만 보면 돼요. 사실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그 써놨는데 동그라미 2번 뭐 체크만 해놓고 그림 하나만 보면 되지. 자, 여기 수수료 문제 발생해 안 해? 하죠. 지분 공유는? 지분 공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얘 명의로 그냥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사비를 돈으로 주고 끝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다음 오른쪽에 341페이지. 거기 보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 있습니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는지 몰라. 정이 안 가네. 요 두 놈들은 정이 많이 가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르면 그냥 봐. 그냥 저는 오로지 그 시험에 잘 나오면 정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여기 밑에 쓸까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가격의 비율대로 갈라갖는다 이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네. 여기다 뭐 하나 써줄게요. 써줄게. 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내 시가 5억짜리래. 5억짜리. 근데 거기다가 건설사 개발업자가 참여해서 5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완공된 부동산의 지분을 5대 5로 갈라갖기로 했다. 뭐 그런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이런 말을 씁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우리 시행사, 시공사가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대충 아시죠? 자, 학원 옆에 저기 그 오피스텔 큰 걸 개발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펜스에 보니까 시행사 해가지고 A, B, C 주식회사 이래 나와. 시공사 보니까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시행사는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자금 조달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고 시공사는 요 건물 만드는 주체가 시공사죠. 돈 받고 그럼 이 오피스텔 이름은 뭐라고 붙이겠어? 이렇게 붙이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 하고 현대가 붙이는 거예요. 현대 힐스테이트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래요. 그러면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겠대요? 물건으로 주겠대요? 완공된 지분으로 갈라갔겠대. 지분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수수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완공된 지분을 가지고 공사비를 갈라갔겠다. 그래서 요 두 놈은 서로 반대라는 거.
반대. 그래서 우리 책 341페이지 맨 밑에 그림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림만 보니까 지분 공유 있다 없다? 지분 공유 있다. 수수료 문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예. 그리고 이제 잠깐만. 딱 한 번 나온 게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설사, 개발업자 중에 그러니까 건설사 누가 시행사냐 누가 시공사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용어만 읽어보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공사비를 변제하는데 대물로 변제하는데 아무튼 그럼 변제를 해주는 놈도 있고 변제를 받는 놈도 있겠다. 그러면 공사비를 변제 받는다는 것은 공사 한 놈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 한 놈이 누구야? 건설사죠, 건설사. 그러면 건설사는 변제 받는 거예요.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사로 참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로 참여한다. 시행사.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본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나요? 그런 의도는 뭔 말이냐면, 아니, 저기서 그냥 토지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한다고 개발사업 시행할까요?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시행사가 개발사업 시행하려면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 지분을 이렇게 뭐 매입을 하든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뭐 각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개발사업 시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토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 사람이 시행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게. 자, 시행사가 누구라고? 토지 소유자. 건설사는 그냥 시공사다. 그 정도만. 네, 그래요. 됐고 이제 342페이지 오니까 이제 정비사업의 종류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아까 우리 앞쪽에서 재개발 잠깐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적 측면에서 재개발은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 그 도시 뭐 이렇게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 중에 이제 일단은 세 가지를 잡고 가야 돼요. 세 가지를. 3번. 1번, 2번 이렇게 3번, 1번, 2번 어디 3번 보니까 주거환경 무슨 사업 나왔어요? 이 일대는 재건축 재개발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일대의 주거환경을 싹 새롭게 개선해야 된대. 그래서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달동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달동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이 어떻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 동네 안 되는 거야. 이 상태로 손봐가지고 안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일대 지역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막 대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1번 보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나왔습니까?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은 뭐라 해요? 그러면 도로는 멀쩡하다 이 말인가요? 멀쩡하다 이 말이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잠깐만.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도로 같은 건 양호한데 건축물만 지금 문제 있다 이거 아니냐고. 그러면 건축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인 거예요. 재건축. 다음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일단 도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말이구만. 그 옆에 보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대. 그러면 2번 지역은 건축도 다시 하고 도로도 다시 뜯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더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인 다시 개발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재개발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무슨 사업?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달동네처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정비 기반 시설 도로는 멀쩡하대, 양호하대, 건축물만 이상 있대. 그러면 건축만 다시 하는 거죠. 재건축이라고 해요. 다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도 엉망이래. 개발 다시 해야 돼요. 무슨 개발? 재개발. 그렇게 구분하세요. 제법 잘 나오니까. 다음 이제 반가로 343페이지 반가로 2번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의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가끔 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 안 하신 분들 체크만 하시고 그냥 보세요. 자, 넘깁니다. 346.
자, 부동산 관리 및 마케팅 있는데, 이게 하나씩 그래서 총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시험에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던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개념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번 수능 때는. 어디, 346페이지 맨 상단에 반가로 1번에 관리의 의의가 나와요. 의의 정도 체크해 놓고, 동그라미 1번, 2번 정도만 나중에 읽으세요. 그냥 관리란 것은 소유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 유지, 보존, 개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뭐 그 정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347페이지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데, 뭐 이제 첫 번째 기술적 관리는 뭐 설비 관리, 뭐 이런 것들 뭐 고치고, 뭐 이렇게 점검하고 뭐 이런 개념들을 기술적 관리라고 한다. 뭐 그 정도. 넘기세요. 경제적 관리는 뭐 어떤 인력 관리라든지 수익과 지출, 회계 관리 뭐 이런 것을 경제적 관리라고 하고요. 법률적 관리는 이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공법상의 규제라든지 권리 분석 그런 것들을 법률적 관리다. 그 정도 개념만. 네. 그냥 뭐 그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요약집이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후딱 이제 지금 거의 이번 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다음 주 후반이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약집 가지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 싹 봐버리면 되거든요. 놔두고 다음 이제 34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요. 시설 관리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읽을게요. 시설 관리는 부동산, 각종 부동산 시설 운영, 유지, 보수 등등등등 넘기세요. 뭐 시설물의 유지, 보수, 화재 안전 점검, 청소 뭐 등등등을 말해요. 기출 지문을 보니까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토지 건물 소유자 요구에 따라서 하는 소극적인 관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근데 반가로 2번 자산관리가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개념이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개념인데요. 진짜 잘 나온 것은 파란색 예제 보이십니까? 그럼 별표 치세요. 반가로 2번 자산관리 보이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에 파란색으로 예제가 예라고 있어요. 그게 시험이 잘 나와. 그래서 요런 것은 시설 관리냐 자산 관리냐 구분하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메인 및 매각,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등등등은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다. 그래서 시험은 어디? 기출지문 첫 번째를 보니 오피스 건물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 잠깐 주목. 리모델링은 단순하게 유지 보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하는 개념 아닌가요? 투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 단순한 시설 관리 업무에 속한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무슨 관리? 자산 관리에 속한다. 그렇게 해야 돼. 자산 관리에 속한다. 틀렸어요. 다음 기출문제 또 보니까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은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매입 및 매각, 재투자 의사결정, 리모델링 하면 딱 무슨 관리? 이 정도 선에서 나와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관리의 3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주된 타깃입니다. 그래서 보니 부동산 관리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건물 소유주가 직접 하는 자가 또는 자기 관리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 관리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혼합 관리라는 게 있어요. 혼합 관리. 자, 이제 볼게요. 자가 관리, 건물 소유주가 직접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는 게 자가 관리예요. 그러면 자가 관리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발 좀. 그죠? 위탁 관리는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위탁 관리예요. 여기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혼합 관리는 말이죠.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혼합하는 게 혼합 관리예요. 여기도 역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디 351페이지 반가로 2번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맨 위에 어디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 첫 번째 자가 관리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가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소유자의 어떤 통제력 확보,
또 색깔 칠해라. 건물의 기밀이나 보안 유지가 용이하겠죠. 자기 걸 자기가 관리하니까. 네, 그거. 다음에 뭐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등등 이런 장점이 있지만 문장 끊고 자, 건물 소유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죠. 그러니까 관리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자, 다시 색깔 칠해요. 관리 업무에 매너리즘, 타성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갑자기 타성화 나오니까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맨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돈을 타서 쓰는데 20만 원을 제가 챙겨놨는데 어제 이제 대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당연히 치웠어야 되는데 그냥 제 책상 그 서랍 안쪽에다 그대로 그냥 그 이렇게 뭐 무슨 함이 있어요. 함 밑에 살짝 놔뒀거든요. 저는 거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딱 하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딱 들으더니 그 돈이 나와버린 거야.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이냐 하길래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면서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껴놨던 거다. 그랬더니 10만 원만 가지고 10만 원 쓰라고 뺏겼어. 그러니까 이게 어제 대청소를 한다고 했으면 딴 데 옮겨놨어요. 차라리 주머니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 주머니 넣어놨으면 안전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위탁 관리 방식 이제 맡기는 건데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위탁 관리는 전문업자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 문장 끊어. 자, 전문가한테 맡기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관리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남한테 맡기니까 또 밑줄.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위탁 관리하고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는 서로 장단점이 반대래. 그렇죠? 자가 관리는 어떤 장점? 자기 걸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기밀 보안 유지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매너리즘, 타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위탁 관리는 반대로 건물 전문가 관리하니까 매너리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기밀 보안 유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넘기세요. 혼합 관리. 혼합 관리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만 별표 치세요. 맨 밑에. 그리고 시험에 잠깐 여기 주목하세요. 혼합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일부 관리하고 일부는 위탁하는 거죠. 작업과 위탁이 혼합되는 거죠. 혼합 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오답이 안 나와요. 왜냐? 시설적인 측면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다른 전문적인 측면은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표현은 다 맞는 거야. 근데 딱 오답은 거기서만 나와. 혼합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전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업체에게 전부 맡기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애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겠어요? 불분명해지겠어요? 거기서만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3번 동그라미 한번 별표 치라고 그랬죠? 전문업자를 이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그 정도만. 그러면 이제 우리 기출지문 몇 개만 다시 풀어볼게요. 351부터 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351. 중간에 기출지문 있죠? 첫 번째 거. 직접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맞아 틀려? 틀렸죠? 두 번째. 관리 방식 중에 기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보다 위탁관리가 더 유리하다? 아니죠? 예, 자가관리가 더 유리하죠? 넘기세요.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맞을 수 있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다음 353페이지도 기출지문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어디 2번 볼까요?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좋은 말이죠. 그 맞는 거예요. 혼합관리는 그냥 긍정적인 측면을 이용할 때는 표현할 때는 오답이 안 나온다고. 그 밑에 거.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딱 그렇게만 그렇게. 네. 통상 이제 부동산 관리 파트는 방금 했던 여기가 이제 주된 분야 부분이고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온 거 몇 가지 체크만 하고 읽고 넘어갈 거예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반가로 1번에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인 선정 기준.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새롭게 들어온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유대성, 뭐 친화성, 연대성을 보고, 매장용 상업용 부동산은 들어와서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 가능 매상고 여부를 보는 거고, 공업용 사무실 부동산은 그 건물의 용도나 이미지 등에 얼마나 어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적합성 여부를 본다. 그렇게. 다음 반가로 2번을 보니까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있죠. 그렇죠? 저임대차 옆에다가 직접 손 한번 써보세요. 주거용. 저임대차는 주거용에 적용. 그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거용은 저임대차 끝.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 3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 순수 임대료만 지불하고 세입자가 어떤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정한다 그건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공업용, 상업용 중에 어디에 적용하느냐 그것이 나와. 순임대차는 공업용에 적용. 어디에 적용? 공업용. 다음 비율임대차는 매출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반영하는 거. 우리 이제 옆에 AK 프라자인가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수료 매장이란 게 좀 제법 있을 거예요. 수수료 매장. 딱 임대료가 얼마다가 아니고 판매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정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는 어디 적용한다? 주로 매장용, 상업용. 네. 그래서 우리는 묶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공순위 비매품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뭐라고요? 공순위 비매품. 공업용은 순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그래서 공순위는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순위 비매품 그러시면 된다. 자, 뭐라고요? 공순위 비매품 그렇게. 자,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는 부동산 유지활동에 보니까 뭐 예방적 유지활동, 일상적 유지활동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게 가끔 나오고요. 저 밑에 반가로 2번에 임대료 손실보험이란 거 있어요. 그럼 뭐 가볍게 한번 읽어두시기 바래요. 네. 자, 다음에 이제 356페이지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가 있는데 가끔 나오니까 오늘 한번 설명 잠깐 할래요. 오늘은 이제 반가로 2번에 보면 물리적 내용 연수의 유형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물리적 내용 연수란 것은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을 말해요. 그다음에 기능적 내용 연수란 것은 그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그 기능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그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란 것은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그 백화점의 용도에 맞게끔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뭐 그런 것들 의미해요. 그래서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 한 번만 좀 들어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신축 단계하고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이 정도만 보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가볍게 좀 들읍시다. 가끔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 있어요. 건물에 생애 주기란 게 있어요. 생애 주기 또는 수명 현상 이런 게 있는데. 다음 주에 생애주기가 또 나오네.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란 게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자, 생애주기란 것은 자 볼래요? 어떤 도시 지역이라든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진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노후화돼. 더 슬럼화돼.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재건축, 재개발 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생애주기, 수명현상 또는 연령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들어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 건물의 뭐 어떤 가격이라든지 유용성,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디? 요 시기를 건물을 새롭게 만든 단계라고 할게요. 이거를 신축 단계. 그냥 들으세요.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개발되기 전 단계. 그래서 전 개발 단계라고 하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건축이 돼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되는 안정 단계. 다음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의미 없고요. 자, 이제 볼게요. 여기 뭐 의미 없어요. 개발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 건물은 이 상태에서 몇 층짜리를 지어야 될까? 공법상의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건축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건데 전혀 의미가 없고. 자, 신축 단계. 건물을 새롭게 지었습니까? 새롭게 지었죠. 그러면 우리 책에서 신축 단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체크. 새롭게 건물이 완성된 단계를 말하며 신축 단계에서는 밑줄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 기능적인 유용성 상태가 가장 높은 시기다. 당연하겠죠. 신축 단계니까. 그죠? 다음에 안정 단계. 안정 단계는 전체 과정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나는 시기고 이 안정 단계 때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안정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단계 때 건물의 수명이 결정이 돼요. 동그라미 2번 체크. 이 단계는 건물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를 높게 나타나는 단계를 말하며 다음에 안정 단계 때 건물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연장되지만 안정 단계 때 건물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수명이 급격히 감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의 뭘 결정하는?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이제 노후 단계 있어요. 노후 단계. 여기 이제 함정 하나 피해가야 돼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지문에 당하면 안 돼요. 일단 노후 단계 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건물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시기가 되는 거 맞죠? 맞죠? 그건 맞아요. 노후 단계 때는 건물의 유지 수선비가 급격히 발생하므로 맞겠죠? 적극적인 유지 수선의 노력이 요구된다면 틀립니다. 왜냐면요. 노후 단계 때는 이미 건물을 신축 후 시간이 한참 몇십 년 지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적극적인 유지 수선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유지 수선을 통해서 건물의 수명을 연장을 시키겠다 이건데 이때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때는 방어적인 유지 보수만 대충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이 시기 때는 근본적인 해결은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적극적인 유지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응 수준의 유지 보수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정도만. 방금 신축 안정 노후 단계에서 각자 동그라미 2번만 체크했죠. 그 정도만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세요. 부동산 마케팅 광고. 이제 부동산 마케팅도 역시 시험에 거의 대부분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마케팅 전략에서 나오죠. 거의 대부분. 예. 일단 왼쪽에 마케팅 의 정도는 체크해놓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저 밑에 359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 보니 안 빠지고 계속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반가로 1번에 보니까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나올 거예요.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 차원에서 공급자가 주가 돼가지고 나는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한대요. 예. 누구 중심의 전략? 공급자. 한 장을 넘겨보니까 360페이지 넘겨보세요. 반가로 1번에 STP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4P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래서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지역 토착민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에 따라서 소비자를 소집단으로 쪼개는 걸 세분화라고 해요. 소집단으로 쪼개는 거. 1번 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 연령층도 젊은 중산층이 주로 사는 지역. 3번 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낮고 이렇게 어떤 노령 인구들을 주로 사는 지역, 막 이런 지역들 막 쪼갠대. 그 중에 타겟 하나를 목표 시장을 설정하겠대, 찍겠대요. 목표를 찍겠대. 나는 그러면 여기 2번을 찍을 거야. 2번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소득 수준이 높고 연령층이 높은 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한 찍겠대. 그리고 포지셔닝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디 볼래요? 1번은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근데 연령층이 주로 30대, 40대가 주로 살고 있는 약간은 이렇게 신도시 택지, 뭐 이렇게 택지 개념 또는 신도시 개념의 지역이 구성됐다. 그러면 어디?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들이 좀 젊죠. 근데 나름대로 소득 수준이 있죠. 그렇죠? 이런 데서 아이들 이렇게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고 매장하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히려. 좋은 거 입히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령층은 좀 30, 40대가 주가 되는데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이야. 그럼 이런 데는 막 유모차인데 150만 원짜리 이런 거 갖다 팔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팔리겠죠? 그러면 중고 매장이 더 잘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내가 선택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해라. 그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STP 용어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 정리만. 거기 있는 대로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만 쭉 풀어보시고 이제 제목 있죠.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방가루 2번에 사피 믹스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요즘 잘 나오죠.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이게 이제 사피 믹스예요. 첫 번째, 거기 보니까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일단은 볼게요. 일단 한 장을 먼저 넘길게요.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프로덕트 제품 나왔습니까? 예. 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 나왔어요? 응? 플레이스 전략 나왔어. 유통경로 확보 전략. 그죠? 4번은 프로모션. 뭐 홍보 또는 판매 촉진, 판촉 또는 홍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이게 사피 믹스인데 사피 믹스예요. 뭐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참고로 이 플레이스란 것은 이렇게 사전을 보면 장소, 공간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서는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확보를 말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 지역의 어떤 중개업자라든지 또 뭐 관련된 뭐 세무사라든지 누구한테 막 팩스를 보내는 거야. 나 이번 이거 하는데 계약 성사만 시켜주면 건당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확보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은 근래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을 하는데 전문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사피 믹스 중에 뭐에 속하냐? 뭐에 속할까요? 팔아먹을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근래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지하철 이렇게 역 앞이라든지 뭐 지하도 가다 보면 뭐 화장품 가게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뭐 나눠주고 샘플 나눠주고 하죠. 그런 경우를 판촉 행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모션, 판매 촉진, 홍보다 이겁니다. 다 됐고요. 이제 가격 전략이 좀 봐야 돼. 다시 바꿔왔어요. 자, 가격 전략 보는데요. 자, 동그라미 A는 보니까 시가 정책이 시가 정책. A 밑줄 보세요. 가격 전략,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의 가격 전략 보이시죠? 거기 동그라미 A의 시가 전략 보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 전략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이렇게 달리하는 게 이제 시가 정책이고, 저 밑에 동그라미 B 맨 밑에 보니까 B 신축 가격 정책이란 게 있어요. 요거는 물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물건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을 시가정책이라고 그래요. 시가정책. 시가정책. 근데 이제 자동차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형 그랜저가 있었다. 근데 원래 3천만 원이다. 근데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판매량이 좀 적어서 7% 할인 정책을 썼더라. 그래서 3천만 원을 싸게 팔더라. 한 210만 원 정도. 그것은 8월달 그랜저하고 9월달 그랜저 품질이 다르지 않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했죠. 그런 걸 시가정책이라고 해요. 시가정책. 근데 이제 그랜저도 보면 똑같은 3.5인데 그 안에서도 모델명이 다 다르죠. 그리고 옵션을 뭘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차이가 날 때마다 가격을 달리하는 것을 신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할 때 1층 분양가하고 로얄층 분양가하고 다르던가요? 그렇죠? 뷰가 나쁜 데하고 뷰가 좋은 데하고 분양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뭔가 품질이 차이가 있을 때 위치, 층수, 방위 등등등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것을 신축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디 우리 볼까요? 363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볼게요. 1번 봅니다. 틀린 거. 맨 위에 거. 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프라이스 등이다. 어때요? 맞죠? 두 번째.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제품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사피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다음. 3번.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그러니까 여러 집단 중에 나는 여기를 집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네. 4번. 유통 경로 전략은 밑줄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어서 아닌데. 시장 나누는 건 이게 아닌데요. 아까 세분화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 나누는 거 SS 아까 어딨냐 이거 세분화. 지금 이거는 유통 경로 확보 전략이 아니고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세분화. 틀렸죠? 네. 5번. 포지셔닝. 예.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 어쩌고저쩌고. 예, 맞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문제도 풀어볼게요. 틀린 거. 1번 봅시다.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이 뭐예요? 민방위는 아닐 테고. 그렇지. 동향이냐 남향이냐 이렇게. 자,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달라짐에 따라서 부동산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전략이다? 시가 정책이 아니고 가격 신축 정책 또는 신축성 정책. 시가 아니고 신축. 예. 신축성 정책이라고 해요. 네. 신축 가격 정책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고요. 이제 양가로 2번 봅니다. 넘기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장적인 마케팅을 받고 두 번째는 고객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래요. 그래서 소비자 차원에서 전략이고 소비자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접근하래.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아이다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이다의 원리. 어텐션 주목, 인터레스트 흥미, 디자이어 욕구 욕망, 액션 행동. 자, 결국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끔 행동에 옮기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들이밀면 안 되고 먼저 미끼를 던지래요. 그래서 소비자를 주목할 수 있게끔 한대요. 예, 막 노래 빵빵 들어가지고 뭐 핸드폰 공짜 세일이니 막 이렇게 한대. 뭐지 하고 주목을 시킨대. 그러고 나서 갤럭시 S8 요거 출시됐다. 어쩌다 우와 저게 나왔어? 최첨단 핸드폰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 사면 얼마 보조금 주고 얼마 주고 2달 동안 무료 사용 뭐 주고 한대. 그러면 사람들 스스로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생기죠. 한번 사버릴까? 근데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들이밀어야죠. 근데 오늘 행사 마지막 날인데 제품이 2개 남았다 이렇게.
근데 내일도 행사 마지막 날이고 모레도 행사 마지막 날이고 영원히 제품 몇 개만 있는 거예요. 2개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가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생겼을 때 들이밀어가지고 사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이죠. 판매자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해요. 그래서 소비자 차원으로서 전략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만. 다음 양가로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동그라미 1번, 2번 체크. 특히 2번에 공급자 소비자의 관계를 자 색깔 칠해요.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고객과의 관계를 한 번 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오랫동안 유지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모든 게 관계 마케팅이죠. 모든 게. 치킨 시켜 먹어도 스티커 몇 장 붙이면 뭐 준다. 뭘 해도 이발소라든지 미용실 가도 몇 번 이용하면 한 번 공짜로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고객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게 바로 무슨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아파트도 대표적인 관계 마케팅 브랜드가 있어요. 삼성 하면 뭐죠? 삼성? 아파트 이름. 레미안이죠? 우리 아파트에 오면 앞으로 미래에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랑 오랫동안 계속 같이 가자. 그게 바로 관계 마케팅 브랜드죠. 관계 마케팅 브랜드. 이렇게.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지금 관계 마케팅 하고 있는 거 알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만 보고 안 볼 사이면 수업 시간에 아까 삑살이 나든지 졸든지 막 뭐 과자 먹느라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면 아니 내 뭐라 한 게 아니고 이제 막 내 지르고 가버릴 텐데 우리는 오늘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계속 봐야 되니까 뭐라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요. 광고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에 좀 뜸해요. 그래서 뭐 광고 특징 정도만 뭐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 한 장만 잠깐 넘겨서 광고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영어 3개만 잠깐 들어볼게요. 그냥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광고 나왔어요? 동그라미 저 2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좀 참았어요. 방금도. 무슨 전략을 하고 있어요? 관계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거 참았어요. 예. 동그라미 2번요. 노벨티 광고 나왔죠? 우리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쓰는 달력이라든지 시계라든지 볼펜 이런 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 상호 같은 거 막 적어놓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를 노벨티 광고라고 해요. 거기는 돌리지 말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벽 뒤에 보면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에도 그냥 이렇게 날짜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 애드믹스 광고, 이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용어가 여러 광고 매체를 이렇게 조합을 한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애드가 광고거든요. 그래서 애드믹스다. 그렇게 용어만. 다음 DM 광고는 이렇게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쿠폰이 날라와. 이렇게 소식지하고 쿠폰 이런 게. 근데 우리 집은 날라왔는데 우리 옆집은 안 날라오게 돼. 왜? 롯데마트를 또는 뭐 이런데 롯데백화점 이런데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만 대상으로 어떤 할인 쿠폰, 소식지 이런 거 주는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노벨티 광고, 애드믹스, DM 광고 그 정도 용어 정도만 살짝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금융하죠. 네.